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임진왜란 공부합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임진년에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 이게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의 대외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15, 16, 17, 18, 19 이렇게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조선이 건국된 지 정확히 200년 만에 벌어지는 그 임진왜란, 그리고 그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조선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대외 관계를 맺었었는지 요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선전기 대외 관계. 여러분께서 이 조선전기 대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 본토에서는요. 한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웠죠. 이게 바로 명나라. 위쪽에서도 이제 원나라는 이미 다 쇠약해져버리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명나라가 있었고 이 중국 위쪽에서는 유목민족 중에 여진족이 있었어요. 이 여진족 같은 경우는 참 진짜 오래 계속 버티고 있죠. 이 여진족인데 이 여진족이 일단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세력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명나라를 밀어내고 이들이 또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뭐가 되냐면 청이 됩니다. 청나라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일본 이렇게 했는데 조선은 이들 중에서 가장 이제 교육을 열심히 했던 나라가 당연히 명나라예요. 단순하게 교육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최고 패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4대 관계예요. 4대라고 하는 건 받들어 섬긴다. 근데 이게 뭐 조금 조선시대 심화될 때는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갈 때는 과하게 명나라를 섬기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4대라는 꼭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지금 세계 질서 패권 장악한 거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거나 동아시아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명나라의 그러한 실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존중해 주더라. 4대라고 하고요. 반면에 여진이나 외에 대해서는요. 교류를 하긴 하지만 서로 불편하지 아니할 정도로 적당히 친하게 지낸다. 이걸 바로 교린. 그래서 묶어서 조선 전기는 4대 교린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정책 펼친다. 절대 이거 굴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리적이다. 나름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 되게 세게 유명하죠. 왜냐면 그들은 있기 예전부터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중심이면 남은 죄다 오랑캐예요. 죄다 변방이거든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죄다 오랑캐라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로 뭐라 부르냐면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게 동쪽에는 오랑캐라고요. 예, 그렇게도 불렀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는 천자요, 우리는 제후국. 그러니까 하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제후국이다. 이렇게 이제 낮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싫어, 우리는 제후국 아니거든, 우리도 천자거든 이래버리면 전쟁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들의 자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 자,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요. 사절단들 보내죠. 사절단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선물 보내요. 각종 물품을 보내는데 이걸 바로 조공이라고 합니다. 또 명나라도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물품을 보내주는데 이걸 바로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 그래서요.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조공 회사 아닌 다른 방식의 대외 무역을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무역 형태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명나라 물품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안 가면 물품 자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절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필요한 것을 받아오더라. 실리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책봉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봉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왕이 바뀌었을 때 명나라가 그 왕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도장도 주고요. 임명장도 내려주는 거 책봉. 이를 통해서 외교적 안정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와 명나라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건 아니다. 집권 초반에는요. 좀 불안정했어요. 왜냐면 태조 때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정도전이죠. 그렇죠? 그는 야심가였거든요.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꿈꿨던 게 바로 뭐냐? 명나라가 한때 우리 땅을 달라고 해서 자극했던 적 있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 받아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요동을 치러 가자. 라고 추진을 했어요. 자, 복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여기서 갑자기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분명히 고려 말에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웬 말이냐라면서 최영이 요동 쳐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때 이성계가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군대 끌고 가다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 돌려왔었는데 이제 와서 웬 말?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해서 현실적인 답을 찾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도 명나라와 조선 태조에는 좀 껄끄럽던 관계도 있었고요. 또 정도전이 외교 문서를 썼어요. 근데 그 외교 문서에 명나라를 좀 자극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로 인해서 또 두 나라 사이에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유동 정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위쪽에서는 여진족의 일파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문제도 명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랑 얘네가 지금 긴장 관계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있는데 저게 뭐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명나라에서 아니 이성계가 저기 이이님의 아들 뭐 이러면서 또 우리와 대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사례가 들면서 두 나라의 대치 관계가 있었으나 1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결국 정도전 제거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정벌도 끝내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친선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조선 초기부터 두 나라가 친선 관계를 맺었다. 아니에요. 태종 시기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진족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정책은 교린이라고 했잖아요. 적당히 사이좋게. 적당히 사이좋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해준다. 되셨어요? 반면에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도 강력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유책, 강경책 이렇게 불러줘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농사 짓고 살겠다 그러면요. 귀순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토지도 주고 관직도 줘요. 되셨어요? 또 여기에다가 이들이 자꾸 우리 땅을 노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먹을 게 부족해서.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 그거 가져갈 수 있도록 무역소도 설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경선 변화 모습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고려 말 공민왕 시기 때 우리가 확보했었던 국경선은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지했던 것은요. 이렇게가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원래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땐 대동강까지밖에 못 갔었죠? 그러다가 태조 왕건 시기 때 북진 펼쳐가지고요. 청정강까지 올라가셨어요. 서희가 외교 담판하면서 압록강, 강동 육지 차지했었고요. 그러면서 천리장성이 압록강에서부터 여기 도련표 이쪽까지 딱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 공격하면서 영토가 지금 압록강 중류 지역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설치되었던 무역소가요. 이게 경성이 있고요. 경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진족이요. 계속 우리를 노략질을 합니다. 그 노력질하는 모습을요. 영화 신기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기전의 그 이름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온 지 꽤 몇 년 된 영화예요. 예전에 제가 그 외국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조금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진족이 얼마나 그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었는지 그러니까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들이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군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개척한 우리의 땅이 바로 어디냐면 사군 육진 되겠습니다. 사군이라고 하면요. 이 지역이에요. 압록강 쪽. 최윤덕 장군이 가서요. 최윤덕 장군이 가서 이들 지역 장악했습니다. 육진이라고 하면요. 두만강 쪽이에요. 여기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요. 조선에서요. 군사적인 요충지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 거진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예, 군사적 여기를 우리가 차지한 겁니다. 최윤덕, 김종서 장군이 가서요.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된 우리의 영토가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한 이 국경선이 바로 이때 완성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세종대왕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볼 것도 많지만 외부적으로 대외 정책과 관련돼서도 볼 게 있어요. 이해 가셨을까요? 그리고 이 국경선의 변동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도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영토만 개척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군대만 주둔하면요, 나중에 여진 쪽에 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남 지방,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살게끔 이사시킵니다. 이것을 바로 삼인정책. 백성들을 이사시켰다. 삼인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럼 이제 우리 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긴 대륙 기질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함부로 관리 보냈다간 이적 사람들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각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가들을 두 글자로 뭐라 불러줄까요? 사림? 그것도 괜찮고요. 제지 세력이라고 하면 그 네 글자인 거 아닌 것 같죠? 이들을 바로 뭐라 불러주면 토호라고 불러줘요. 꼭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각 지역에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동네 지방 세력가들, 그들이 이제 토호라고 불러주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 같은 경우는 굳이 관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토호들 중에서 한 명을 관리로 이제 대충 임명을 하는 거죠. 되셨어요? 높은 가지까지 주는 건 아니고요. 5품까지만 줍니다. 그 이상은 안 줘요. 그러면서 이들 지역을 간접 지배했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토관제도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상피제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는 파견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 지역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랬던 것이 나중에 세조가 집권하면서는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니까 당연히 이 지역 사람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일어났었던 조선 쪽의 최고의 난, 이게 바로 이시의 난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여진족에 대해서 강경책 4군 6진 개척했다 이렇게 파악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에요. 이 일본과 관련돼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미리 걱정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8개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외우게 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답이 솔직히 없어요. 매년 고민하는 건데 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언젠가는 일본이 좀 이렇게 고분고분합니다. 근데 또 반발을 해요. 다시 또 고분고분에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으로 관계가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시작은 언제가 되냐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아버지 태종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왕이 넘겨줬다고 했죠. 그래서 내 아들 세종이 편안하게 나라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일단 처음에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히리라. 그래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 참 많이 태종이 죽였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 통치하는데 자꾸 외구들이 쳐들어오면 아들이 통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태종은 집권하자마자 있잖아요. 태종은 자신의 아들 세종을 옹립시키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뭐냐면 이종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왜구들이 자꾸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그 근거지가 쓰시마 섬이거든요. 부산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토벌시켜요. 그래서 아들이 안정되게 잘 통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쓰시마 섬 토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왜구가 한동안 잠잠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쓰시마 섬은요, 땅은 넓어요. 제주도보다 넓습니다. 다 문제는 땅이 대단히 척박해요. 항상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스시마 지역에 부족한 거는 일본 본토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조선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일본 본토에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많이 노략질을 많이 했었어요. 체계적으로 그것도 노략질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스시마 섬의 도주라고 합니다. 이 스시마의 도주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사고 느끼지 아니하겠으무이다. 그러니 제발 교육 좀 했으면 좋겠으무이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요, 그들이 교육할 수 있는 3개의 항구를 열어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삼포라고 불러줍니다. 삼포인데요. 당연히 위치는 스시마가 여기 있으니까 남해 쪽 열어줬겠죠.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포는 부산인 거고 연포, 이응이죠. 울산, 제포, 지읒이죠. 진해. 부산포, 연포, 제포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 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그들이 머물던 이곳에 이제 외관 설치해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름 삼포 개항했는데 조용하네. 그래서 한 17년쯤 뒤에 있다가 그들과 약조를 맺는데 개해년에 맺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개해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해약조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뭐 노략질하거나 그러지만 아니한다라면 세사미두라고 해서요. 사라는 게 1년을 말합니다. 한 해 한 해 사 가져가고 사 가져가는 거. 미두 쌀과 콩. 곡식이 없어서 계속 우리 땅을 노략질한다라면 우리가 1년에 200석은 너희들한테 주겠어. 약속을 해요. 그다음 1년에 너희들이 우리와 무역할 수 있는 배는 50척 인정해 주겠어. 라고 한 것이 바로 개약조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약속 내용.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세종대왕 시기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놨어요. 잠깐만 여기서요. 세종대왕은 4군 6진 썼죠. 여기에다가 쓰시면서 토벌에다가 삼포개항에다가 개약조까지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세종대왕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15세기 때는 좀 안정을 시켜놨는데 자, 문제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접어들어서요. 그들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요. 혼란스럽게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벌어진 게 바로 뭐냐면 삼포외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포에 살고 있었던 외인들이 난을 일군 거예요. 뭐 불나고 물품 파괴되는 건 기본이거니와 이로 인해서 사람마저 죽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처 방안이 바로 뭘까요? 삼포. 폐쇄시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우리 땅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킬 때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여서요. 긴급회의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으로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것이 이제 조직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비변사라고 불러줍니다. 비변사. 비변사가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요. 붕당 정치 마지막에 비변사 잠깐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됐나요? 근데 이 비변사가요. 조선 후기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비상시 변란이 있을 때 모이는 회의. 비상시 변란이 있을 때 모이는 회의가 비변사인데요. 뭐 일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에서 최고 군사 권력가들도 들어가고요. 또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열어요. 이때는 일이 터졌을 때만 모였는데요. 나중에 이것이요 상설화가 돼요. 그러면서 군사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모든 회의를 다 해요. 그래서 임진을 한 이후에는 이 비변사가 하는 게 정치, 군사 등등등등 더 나아가서요. 왕비를 어디에서 뽑을까요? 세자빈을 어느 집에서 간택할까요? 별의 문제를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조선 전개 정치를 이해할 때는 의정부 기준으로 공부하시고요. 조선 후기로 공부할 때는 비변사를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조선 후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다가 조선 끝에서 두 번째 왕이 고종이죠.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인데 그 흥선대원군 시기 때 비변사 확 없애버립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러고 나자 2년 후에요. 외인들이 또 우리 앞으로 절대 그렇게 침략하고 그러지 아니할게 라면서 또 요구를 해와요. 그래서 약속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임신약조. 그래서 뭐라고 했냐? 부산포, 연포, 제포 다 열어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제포만 열어줄 테니까 교육을 해. 단 여기 있는 거 반으로 다 줄일 거야. 쌀과 콩은 100석만 가지고 가고 세견선은 25척만 들어올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요. 통영에 가면 사량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이것을 바로 사량진 외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대처가 뭐였을까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교역 중단 이렇게 되죠. 되나요?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중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중종 같은 경우는요. 삼포회라는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중종은 비변사 설치 꼭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의 아들 명종 시기 때도요. 이런 게 이어져요. 외인들 또 얘기해요. 우리 혼란스럽지 아니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약속을 체결하는데요. 이게 바로 정미약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세견선 25척 요것만 인정할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나마 또 그 약속을 또 어깁니다. 을묘외변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전라도 일대 남해안 있잖아요. 그 일대로 또 공격을 해요.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앞으로 우리 국교 끝. 너희들과 더 이상 교류 없어. 국교를 단절하고요. 지금 비변사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이 비변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필요할 때만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였는데 안 되겠다.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냥 항상 있는 조직으로 만들자. 상설화를 시켜놨어요. 일단 비변사는 요것만큼 알고 계세요. 요것만큼 알고 계세요. 왜냐면 조선 후기 정치 변동을 하면요. 비변사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종과 명종식 때 비변사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종대왕 시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중종 시기 때 삼포외란, 원아웃 나왔죠. 사량진 외변, 투아웃 나왔죠. 을묘 외변, 쓰리아웃 나왔죠. 삼진아웃입니다. 교역 중단인 거예요. 국교 단절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교가 단절된 상태로 쭉 가다가 37년 후에 일본이 뒤통수 한번 쫙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명종 다음에 왕이 되는 선조 시기 때 임진왜란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안 되실 것 같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쭉 설명을 드려도 돌아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외우실 때는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속을 지켰다가 다시 어겼다가 약속 지켰다가 어겼다가 지켰다가 어겼다가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어느 대비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네, 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나중에 이런 약조들이 좀 나와서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복습시켜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께서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좋은 비법을 알아내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라도 좋은 비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과의 대외관계 변화 있죠? 요 혼란스러운 상황 요거 좀 잘 점검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임진왜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전쟁을 접근하실 때는요. 항상 세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원인, 결과, 과정 이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임진왜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란이라고 하는 건 외인들이 난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게 1592년에 나서 1597년까지 7년 동안 벌어지는데 크게 일본이 두 번 쳐들어오거든요. 임진년에 한번 쳐들어오고요. 정유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정유년에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임진왜란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단 첫 번째 배경 상황을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 조선의 상황을 좀 본다라면 조선은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왜요? 지금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정도가 되던 해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나라가 강건하더라도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요. 100년 지나서 체제가 안정되잖아요. 그럼 서서히 사회가 보수화가 됩니다. 사회가 보수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기득권층,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체제 개편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화된 걸로 가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세금을 더 걷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조 시기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란이 벌어진 건 선조 시기라고 했죠? 선조 시기는 아니고 그 전 때 명종 시기 때 같은 경우는요. 조선 장기 최대의 밀란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꺽정의 난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이 난을 일으키는데 장장 3년 동안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 군대가 토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보면 토벌을 하러 가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뭐 양반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임꺽정을 막 도와주고 막 도망 피시켜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집권한 지 한 200년 정도 됐었던 조선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의 중심축에 있었던 건요 양반 사회의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붕당 정치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열이 되다 보면 양반이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대립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전쟁 벌어지기 전에 한 3년 정도 전에요.
조선에서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사절단 같은 걸 보냈어요. 이때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황윤길,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서인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동인 출신입니다. 가가지고 요즘 일본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하라 해서 갔어요. 근데 봤더니 황윤길은 일본 상황이 예사롭지 않더라 이거예요.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잖아요. 무사들이 이제 그동안 권력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또 한 100년 동안은요. 절대 강자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짱이야 이런 걸 놓고서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구도였는데 그런 게 이제 정비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곧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반면에 동일 출신이었던 김성일 같은 경우는 아니야 얘네들은 전쟁할 정도의 그릇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는 못 돼라는 쪽이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황윤길, 김성일 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디선가 그들의 이름이 나오면 황윤길, 김성일 외란 직전에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군사적인 대비도 하나 또 안 되어 있었어요. 앞서서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보법을 시행해서 3인 1조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조직 꾸려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년 정도가 되면서는요 군역이 많이 해이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대립제. 농민들 중에서 일부는요 정군이 되어서 수도 지키러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기억나시죠? 중앙군 같은 경우는 특수군, 갑사, 정군 플러스였잖아요. 근데요 지방에서 한양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비용을 내고 다른 사람을 내보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군대를 가는 게 또 그 농사 짓는 거에 또 방해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군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게 시행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방군 수포제다 이렇게 불러줘요. 포를 내고는 군대를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점차 군대 안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양반들 같은 경우 익히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군대를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역 문란으로 인해서 군대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임진왜란 직전에 군대가 한 8,000명 정도밖에 정규군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한 20만 명 정도 준비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었지만 그것 또한 채택되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조선은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맞게 되고요. 반면에 이와 대비되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씨가 권력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일본 사무라이들이 100년 동안 권력 다툼을 막 하고 있었던 절대 강자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사들 사이에 뭐라 할까요? 힘의 서열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딱 통일을 시켜놨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통일을 시켜놓은 것이지 완벽하게 굴복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무사들이 결국 이제 싸우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싸워서 결국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그 무사 집단들끼리 계속 싸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자꾸 일본 땅 안에서만 싸우지? 바다만 건너가면 명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저거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눠 가지면 되는데 굳이 우리끼리 힘 뺄 이유가 뭐가 있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몇 명이서 양분하면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요. 이미 포르투갈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포르투갈로부터 조총까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 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총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일본이 저 명나라 치러 갈 거야. 근데 치러 가기 위해서는 조선을 건너야지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아 길 좀 비켜줘 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명가도라고 해요. 명나라 정복하러 가는데 길을 비켜줘 이렇게 얘기해요. 되셨어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길을 비켜줬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요.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소중화라고 해서요. 우리는 명나라의 버금가는 주변의 다른 오랑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조 시기 때 7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요, 그 7년 전쟁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요, 막 세밀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전쟁의 과정 자체를 세밀하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버리면 이 전쟁의 순서를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데요.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체 흐름들을 좀 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갈 터이니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전쟁 준비 20만 군대 했고요. 그들이 이제 곧바로 이 부산 쪽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 준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1592년 음력 4월에 이렇게 바다를 딱 보니까 갑자기요 정말 까마귀 띠처럼요 바다를 가득 메운 배들이 와요. 뭐야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부산과 동네 성에서 정발과 송상현이 중심이 되어서 방어를 했습니다만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패를 당하게 되고요. 자, 이때 부산에 상륙한 이 일본 군대는요 수도 한양을 통해서 진격을 합니다. 한양을 위해서 크게 3개의 길을 통해서 가요. 이렇게 해서 3개의 길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 부산에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조정에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선조가요 조선 최고의 육군 장수를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신립 장군이에요. 신립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진족과의 전투에서도요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바로 신립입니다. 그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신립아 너만 믿는다 라고 보냈는데 근데 웬일인지 신립 장군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 워낙 이제 산이 많잖아요. 여기 지리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백산맥이 되게 험준해서 예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경상도에서 한양 오기 위해서는 문경세제를 반드시 넘어야 되고 그 문경세제는 조령이라고 해서 나르는 새도 넘기 어려운 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잘 병하면 웬만해서는 수도로 넘어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신립 장군은 이 조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신립 장군은 기본적으로 여진족과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마병 부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조령은 문경세제 뎁다 높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군대를 데려갈 수 없었다는 한계점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갈 시간이 안 돼서 그 뒤에 있는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찾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조령을 비워놓고 충주 탕금대에서 딱 기다렸어요. 일본도요 그 전에 전쟁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땅 답사를 몰래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만 통과하면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조령을 대단히 중요한 관문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막 고민했는데 몇 번에 걸쳐가지고요 정찰병을 보냈는데 정찰병이 오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없는데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그럴 리가 없다. 다시 가봐라. 아무도 없던데요? 다시가 아무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비워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무혈입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립 장군과 탕금대에서 붙었는데 문제는 숫자도 일본군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사무라이들이요 100년 동안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그들끼리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단병전이라고 해서요 바로 사람을 앞에 두고 싸우는 이런 싸움은요 너무 이골이 나 있어요. 잘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 없는 상태로 200년 흘러왔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거기다가 이 기마병 부대가 또 더욱이나 결국 그래서 이 탄금대에서 믿고 있었던 신립 장군의 부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립 장군은 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선조 몽진 떠나는 거죠. 몽진에게 피난을 가는 겁니다. 피난을 가는데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요 몰래 밤에 야밤도주하듯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여기서요 선조는 자신의 핏줄에 그 혈통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갈 그 다음 왕세자는 꼭 왕비소생의 아이로 임명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왕비소생의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왕세로 책봉합니다. 그게 광해군 18살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절반으로 띵 나눠요. 이걸 바로 이제 분조라고 해요. 그래서 광해군은 왕세자 책봉을 받고 분조를 이끌면서 어디로 가냐?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의병 이끌면서 그러면서 큰 활약상을 펼치게 되고요. 아버지 선조 피난 가십니다. 평양성 갔어요.
근데 평양성 갔는데 어휴 여기쯤에 한양 함락되고요. 한양이 함락되는데 18일 걸렸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도 18일 만에 못 올 상황인데요. 일본 군대가 18일 만에 옵니다. 그러면 선조는 어디로 갈까? 일부 사람들은 함경도로 갑시다. 2000m가 넘는 고봉이 많은 만큼 숨어서 결사항전하기 좋다. 근데 또 누군가는 아닙니다. 의주로 갑시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야 되니까. 선조가 한 선택은 의주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요. 처음엔 참 똘똘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선조가 이제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나라가요 초토화가 됐죠. 왜군이요 함경도 일대까지도 밀고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왜군의 흐름을 이제 막아뒀던 첫 승전보를 올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순신이에요. 당시 이순신은요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였어요.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이쪽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내세웠던 전술은요 육군은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 해군은 육군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전달해주기. 빨리 가기 위해서는요 육군이 많은 물자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전라도에서 곡식 빼앗아가지고 중간에 전달해주기. 수륙병진작전. 수륙병진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펼쳤는데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였던 이순신이 이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 이순신의 첫 번째 승전보를 올린 전투가 바로 뭐냐면 옥포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 이름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전투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5개요. 5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옥포. 그러니까 첫 승리를 거둔 거고요. 그리고 사천. 이 사천해전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거북선을 활용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때 거북선이 한 3척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돌격선이에요. 돌격선. 주류 배는 아니고요. 돌격선으로서 흐름을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들이 함선들이 다 대열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북선 맨 앞쪽에 보면 그 입 있잖아요. 요 입. 거기는 스나이퍼가 있는 곳이에요. 저격수들. 그래서 저격수가 있으면서 왜군의 저기 적장 있잖아요. 적장 쏴서 날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거북선. 거북선을 최초로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전투 중에서요.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 여담인데요. 한산도 대첩은요. 세계 4대 해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해군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그 해군 사관생들도 꼭 배우는 전술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승전보를 올리다 보니까요. 일본 그 해군들이요. 짱 박혀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남해안에는 이렇게 막 섬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요 안에 짱 박혀 있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배들이요. 한 2척, 3척인가 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배들이 얘네 뭐지?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는데 얘네가 나오니까요. 조선의 배들이요. 막 도망을 가요. 그럼 일본의 배가 막 쫓아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배는요. 얇은 대신에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잡힐 듯 말 듯하게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와요. 자, 그러다가 약속한 장소. 이렇게 섬들이 많잖아요. 이 뒤에 숨어 있었던 조선의 배들이 약속한 장소가 이제 다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학의 날개를 펼친 대형으로 줄을 딱 서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쫓아온 이 일본의 배들을요. 3명 공격을 해서 괴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배 같은 경우는요.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요. 거북선보다는 판옥선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건데 판옥선은 밑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이요. 그래서 물살을 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는 떨어져요. 반면에 일본의 배는 안택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들은 V자예요. 물살을 가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속도는 되게 빨라요. 단 회전이 안 돼요. 회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는 회전이 잘 돼요. 그래서 그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고 있던 배들이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배는요. 되게 단단해요. 얘네는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워낙 일본 애들이 붙어서 싸우는 건 너무나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배를 붙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화포를 쏠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포를 쏘버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 가벼운 배가요.
꼭 화약이 터지지 않아도요. 구멍만 뽕 내도요. 물이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한 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면 이때 달려나가던 우리의 배들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학의 날개 모양을 했다. 우리가 이 전술을 바로 뭐라고 하면 학익진이라고 불러줘요. 학익진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순신이 승전부를 또 보내오고 여기다가 명나라가요 또 군대를 보내줘요. 원군을 보내줍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군들이 승리를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관군이 승리했던 크게 세 개의 전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3대 대첩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보셨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김시민의 진주 대첩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진주가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 전라좌우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순신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왜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주를 넘어가서 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뒤 배후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김시민의 진주 대첩을 통해서 그걸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김시민은 그거로 인해서 전사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이러면서요. 이제 관군들이 쭉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평양성도 함락하게 되고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산성이 뭐냐면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주산성을요. 우리가 지켜내요. 이게 바로 행주대첩이에요. 아시죠? 안악내들이 행주치마에다가 주먹밥도 실어 날라주고 돌멩이까지 실어 날라주고 그래서 아녀자들까지도 기여를 해서 행주산성을 지켜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이걸 묶어서 3대 대첩이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자, 결국 이렇게 행주대첩마저 승리를 하면서 1년여 만에 한양을 드디어 되찾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전쟁의 흐름이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 짚어볼 세력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순신, 김시민, 권율. 이순신, 김시민, 권율 이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녹을 먹는 관군이에요. 관군. 나라에게 소속됐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관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관군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일반 백성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군대를 마련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의병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 의병들이요 정말 많이 활약을 해요. 전국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지 아니한 지역이 없습니다. 의병은 기본적으로요 자신의 돈으로 무기를 들고 죽장 하나라도 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군사훈련은 미약합니다만 워낙 우리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땅이 어디가 지금 가파르고 어디가 좁고 어디로 도망가면 바쁜지 다 알잖아요. 향토지를 이용해서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펼쳤어요. 그래서 왜군을 정말 많이 힘 빠지게 했는데 의병이 절대 다수는 농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의병을 이끌어가는 의병장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의병장들은요 전직 관리들 아니면 뭐 유학자들, 승려들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의병장들을 볼 거예요. 의병 한 분 한 분도 역사적으로 소중하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병들이 이끌었던 의병장을 볼 텐데 그 최초가 누구였었다고요? 곽재우입니다. 아까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그 조식 선생의 외손녀의 남편이에요. 되셨어요? 그 북인의 대표적인 조식 선생, 그 사람의 이제 사이가 되겠는데 곽재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직접 자기 재산 다 털어서요 의병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붉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홍의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홍의 장군. 그래서 이 곽재우가요 여기 진주대첩에 승리할 때 있잖아요. 진주성 밖에서 후원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곽재우가 최초의 의병장. 자, 이분들 말고요. 조헌이다. 고경명.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산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되겠고요. 또 정문부. 자, 그런데 잠깐만 이 정문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랑 연결시켜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북관대첩비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관대첩비. 그 북관대첩비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었던 겁니다. 비석이에요, 비석.
근데 그 비석은 이 정문부의 여러 가지 활약상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유명했냐면 북한 대첩비가요. 1905년 러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러일 전쟁 때 일본으로 나간 거예요. 일본 애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신사라고 해서 젠틀맨이 아니라 일본의 조상들을 섬기는 그 사당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다 라면서 야스쿠니에 딱 갖다 놔버렸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지금 정문부가 왜군을 격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이 칭송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업적을 치하는 의미로 칭송이죠. 치하하는 의미로 내려준 건데 그게 거기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였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이 정문부가 활약했던 곳이요. 이쪽이에요. 길주 지역입니다. 길주.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로 왔다가 2006년도에 북한에 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복제품만 남아있어요. 정문부 장군이 있고요. 자, 그리고 승려들도 활약을 했었어요. 이 승려 중에 서산대사라고 있는데 서산대사가 유정 스님입니다. 그리고 서산대사의 제자가 사명대사인데요. 그가 휴정과 유정이 되겠습니다.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 사명대사, 휴정과 유정. 유정 스님은요, 요 마지막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 테니까요. 일단 이름 기억해 주세요.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휴정, 유정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격에 들어가니까 일본도 당혹스럽겠죠. 또 우리에게 원병을 보내줬었던 명나라 같은 경우도 전쟁 너무 오래 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요. 우리 그러면 적당히 화해를 할까? 라면서 이제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화해에 들어가는데 3년간에 들어가는 화해 교섭이 실패로 끝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우리를 쳐들어와요. 자, 흐름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진왜란 터지면서 우리가 밀렸던 시기가 되겠죠? 네, 이순신이 옥포해전 승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시기, 처음에 요만큼 시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임진년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고요. 이 임진왜란 마지막 3년 동안은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화의 교섭이 있었지만 이 화의 교섭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일본은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방송 다시 하면 재방송, 다시 쳐들어서 정유재란. 두 개를 묶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계속 전투를 했기 때문에 조선의 중앙군대가 5위. 중앙군대가 5위인 거 아시죠? 다 깨졌거든요. 예. 임진왜란 터지면서 제기는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시작이 훈련도감이에요. 들어만 보세요. 왜냐면 그거는 조선 후기 정치사 들어가면 다시 다 공부할 거니까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재란 터졌을 때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옥에 투옥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다시 반격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특히나 이 정유재란 시기 때 대표적인 전투를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명량해전입니다. 옥포, 사천, 한산도에서 이어지는 명량대첩. 왜냐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옥에서 나왔더니 남아있는 함선이 따랑 12척밖에 없어요. 12척. 그 전에 원균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원균이 이제 전투에서 패하면서 많이 함선들이 파괴가 돼서 달랑 12척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12척을 가지고 133척을 상대로 이겼거든요. 어디서 이겼냐면요. 여기 울돌목이라는 데서 이겼어요. 울돌목. 바닷물이 흐르면서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닷물이 얼마나 빠르면 울음소리가 나겠어요. 여기에서 그 물살을 이용해서 12척이 133척을 이겼다. 명량해전 승리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전사하시는 거 알고 있죠? 노량해전에서. 경상도 남해 앞바다 이쪽에 하면 노량해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결국 일본이 쏜 총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이제 7년 전이 끝났습니다. 자, 시험에서요, 한산도 대첩이 먼저이냐, 명량대첩이 먼저냐, 이런 식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안에서 막 세부적으로 꽂지는 않아요. 뭐 한두 개 정도 나온 데다가 앞뒤 나머지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순서에 집착은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순신 장군의 5개 전투는 반드시 순서 기억하시고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호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외란은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거고 호란은 저기 여진족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때 나오는 또 활약상들과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순서는 외란 다음에 호란이라는 거 잡아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쟁은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습해 나가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의 중심이 됐던 조직이 뭐라고요? 비변사예요. 언제 마련됐습니까? 중종 때 삼포회란 터지고 나자 그거 이제 수습하려고 만들었던 군사회의기구. 그러다가 명종시기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자 아예 그냥 상설화 시켜놨었어요. 필요할 때만 만나지 말고 그냥 항상 있는 조직.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니 아니 지금 전쟁 터진 마당에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회의하고 육조는 육조대로 회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조직이 의정부 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닌데 힘이 거의 그러니까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당연히 전쟁을 거쳤으니까요. 국토가 황폐화됐어요. 전쟁하는 기간 동안 농사 못 지었으니까 황무지가 다시 또 돼버리는 거죠. 숫자는 외우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전쟁 전에만 하더라도요. 토지를 조사해보면 170만 개를 나왔는데 전쟁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해보니까 54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해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거기다가요. 정유재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제 이겨야 되니까 정유재란한테 다시 그들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 쳐들어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본 병사들에게 니들이 가가지고 조선인들 몇 명씩 죽였는지 그 흔적을 가져와. 그럼 그 개수대로 포상을 해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유재란한테 쳐들어왔었던 왜군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그렇게 사람의 귀랑 코를 많이 베갔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얼마나 공격했는지 이제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코나 귀가 없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물론 뭐 누군가는 출혈을 막아서 살아남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겠지만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 진짜 코가 없고 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인구가 죽거나 다쳤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일본이요. 단순하게 군대만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여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전문 부대 같은 것도 만들어뒀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2만 명 정도다, 누군가는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예전쟁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됐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일본에 정착하지만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유럽까지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일본을 끌려간 사람들 다시 우리가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 끌려간 사람들 포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이때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뭐라고 하냐면 세환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역할은 포로 송환이에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세환사가 가가지고요. 데리고 왔던 우리의 포로가요. 약 7,600명 정도가 돼요. 다 못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곳곳을 다 뒤지면서 잡혀간 우리 사람들 조사를 하는데 일본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숨기는 것도 있겠죠. 또 그 뭐 한 5년, 10년 사이에 이미 일본 사회에 정착해서 자식 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돌아오기 그런 사람.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부모 다 죽어서 고향 가봤자 나를 반겨줄 수 없는 사람들은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때 이런 이제 포로 송환하기 위해서 세환소로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아까 승려 중에서 사명대사 기억납니까? 이 정도 갔다 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갔던 세완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어 이게 바로 조선통신사입니다. 처음에는 포로 송환 문제를 위해서 갔었지만 나중에는 통신사라고 해서 우리의 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은요, 섬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 교육의 중심지가 바다이지만 예전에는 육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을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선을 통해서 문화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일본이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사절단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냈던 게 통신사 되셨어요. 약 250년 동안 통신사를 보내게 되면서 우리의 문물을 전파시켜 주더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는데 나라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돈 좀 있으면 나라한테 기부 좀 할래? 라고 합니다. 예전에 고려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나라에다가 나의 재산, 특히 이제 곡식을 갖다 바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납속책이라고 해요. 우리 고려에서는 납속이라고 했죠. 재산을 바치면 나라에서는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산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나라에다가 곡식을 갖다 바쳤어요. 그럼 나라는요, 이걸 닦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명예 임명장, 공무원 증서를 줘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첩지를 내려주는데요. 왕이 첩지를 내려주는데 대신에 빌공자 이름 명자예요. 그러니까 명예 임명장 같은 걸 줘요. 너는 그래서 서울경찰청 소속의 명예 공무원이야. 주는데 거기 이름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 공무원이긴 하지만 실제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받으면 난 양반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질 때 선조가 피난 갔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안 알리고 몰래 갑니다. 열받은 백성들이 불을 확 질러버려서 경복궁을 비롯해서요. 수도 한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장례원이거든요. 사람 죽었던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곳인데 그 장례원이 소실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양반으로 늘어난 사람도 많고요. 노비들은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평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서가 없어졌으니까. 자, 이로 인해서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가요.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되셨나요? 신분제가 이제 조선 후기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 모습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요. 불타는 곳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불타는 것들이 많은데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것이 뭐가 있냐? 경복궁. 그리고 여러분 사찰 중에서 불국사는 다들 아시죠? 역사책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을 사고라고 합니다. 역사사. 역사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됐나요? 피해가 엄청나요. 뿐만 아니라 이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갔다라고 했었죠.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도공이 있어요. 도공. 일본이 우리 도자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숭상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도공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끌려갔던 도공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삼평, 심당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삼평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이삼평을 위해서 신사를 따로 만들어줬을 정도예요. 그리고 심당길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에 남아서 15대째, 벌써 4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최고의 장인으로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다 또 유학자들도 되게 많이 끌려가요. 이 전쟁에 왔었던 왜군 장수 중에서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아직까지 학문이 덜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본 장수가 조선에 왔더니 어린아이들도요. 하늘 천따지 천자문 기본 떼시고 막 논어도 읽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유학자들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황의 그런 학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본에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란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에도 막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들어갈 때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마지막 전근대사회 국가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등장하고요. 중국에서는요. 명나라가 원래 일단 짱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누가 성장을 했냐? 여진족이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쵸? 후금. 나중에 청나라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의 조선 후기 에도막부 청나라. 그때의 대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야. 특히나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명나라 다음으로 우리가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진족,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그들이 힘을 키우니 이들을 어떻게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선택, 나중에 누가 하게 되면 광해군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요. 외란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변화상들 있잖아요. 변화상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 나올 때 있죠. 황룡사 구충목탑 초조대장경 아니에요. 그건 몽골 침략할 때니까 잘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업이 많이 길었죠. 자,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하시고요. 복습하고 찾아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